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세계 방산 4대 강국이 될 거라는 말을 하면 다들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설마 그때 우리는 전투기 하나, 포탄 하나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어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의 부품을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를 수출하려고 해도 돌아온 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누가 한국 무기를 사겠냐는 조롱이 전부였죠. 2015년 KF-X 사업 당시 미국이 핵심 4대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서방 언론은 한국은 절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없다며 우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서울 아덱스 하늘을 찢으며 고기동 시범을 펼친 KF-21 보라매를 바라보며 스스로의 오만을 삼켰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린 이유, 그건 우리가 불가능을 현실로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덱스 2025 개막식에서 K방산 세계 4대 강국 도약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결코 허황된 구호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1년 70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를 돌파하며 단숨에 세계 8위에서 5위권 안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제 방산은 단순한 무기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또 다른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에 전례 없는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말 속에는 기술 주권을 지키겠다는 결의와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 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030년까지 방위산업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국방과 항공우주 분야를 GDP 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삼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해외 언론 디펜스 뉴스는 한국은 소비국에서 공급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바탕에는 눈물과 굴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미군이 쓰던 중고 장비를 재도색해 쓰던 나라였습니다. 자주포 한문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어서 미국의 M109를 들여와 조립만 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기술자들의 집념이 지금의 K방산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자주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K9A1 자주포 670문을 주문했고, 이어서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이집트가 같은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K9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5%를 점유하며 독일의 PGH-2000, 미국의 M109A7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과거 우리가 배우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산 무기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연이은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에는 기술 주권이라는 필연적 이유가 있습니다. KF-21의 에이사 레이더, 장보고 3 잠수함의 리튬이온 배터리, 현무미사일의 800km 급사거리, 천공2의 다층 방공 시스템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시절을 끝내기 위해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천공2는 팩3급 요격 성능을 가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40km, 요격고도 20km, 미국제보다 가격은 절반이지만 성능은 동급입니다. 그래서 UAE, 사우디, 에스토니아가 줄줄이 도입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 무기를 싸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 사는 겁니다. 대통령의 연설에서 특히 눈길을 끈 건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예산 투입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2025년 국방 R&D 예산은 5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항공우주청 창설과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 예산 3조 원도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국방 특수반도체와 소재 자립화를 강조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즉, 전장통합체계, 전투 AI, 무인유인 복합체계까지 모두 국산 기술로 엮겠다는 선언입니다. 현재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불리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핵심 무기를 전 분야에서 자국 기술로 커버할 수 있는 능력과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는 방산 대기업입니다. 미국은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을 중심으로 세계 무기 수출의 40%를 차지합니다. 러시아는 전쟁과 제재에도 여전히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라팔, 르클레르, 스코르펜으로 8%를 점유합니다. 중국은 저가 무기로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틈새를 한국이 뚫었습니다. 고성능이면서 저비용인데 납기 신뢰성까지 두루 갖춘 나라이는 기존의 방산 강국들이 흉내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 공식이죠.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구매국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국 무기는 진짜로 작동한다.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러시아 무기는 제재로 막히며 유럽 무기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기술력은 서방 수준, 생산 속도는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감탄합니다. 한국은 이 조합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K방산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바로 이런 현실 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미사일 재고가 40% 줄어든 미국, 탄약이 바닥난 유럽은 이미 한국을 새로운 생산기지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은 나토의 탄약 공장이라고 평가했고,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방산의 삼성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무기를 사러 오는 나라로 국가 위상이 격상됐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바로 속도에서 태어났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대비하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긴급 도입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12개월 만에 해냈다. 유럽 언론의 제목이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이 3년은 걸릴 일정을 한국은 고작 1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폴란드 브라니에보 기지에 한국산 K9이 도착하자 현지 전차병들이 했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한국산은 시간표를 믿을 수 있다. 이건 단순히 빨리 만든다가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라는 신뢰를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이 수십 년 걸려 구축한 체계를 불과 10년 만에 완성한 결과입니다. 그 속도와 품질의 결합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지금의 K방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방산 개발은 복잡한 절차와 행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이 먼저 기술을 제시하고 군이 빠르게 검증해 실전 배치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AI, 반도체, 양자통신, 우주항법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실시간으로 군에 투입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미국의 다파가 국가가 이끄는 혁신이라면 한국은 민간이 움직이는 혁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돈이 아니라 기술로 전쟁을 움직이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입니다. 과거 방산은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능력과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미 포스텍 AI랩은 드론용 광자 레이더를 ADD와 공동 개발 중이고 LIGNX1은 280가의 중소기업과 협력해 부품을 공동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청 구조가 아니라 공동 개발, 공동 수출이라는 새로운 산업 모델입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도 이런 유연한 시스템은 보기 어렵습니다. 프랑스조차 다소와 엔비디A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고수하지만 한국은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로 이런 개방형 구조가 한국 방산을 빠르게 성장시킨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이전 군사강국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K2PL 현지 조립 공장, 호주에는 K9 A2 생산 라인, 이집트에는 K9 EG 합작 회사를 세웠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떠나지 않습니다. 현지와 함께 산업을 세우고 기술을 나누며 신뢰를 남깁니다. 반면 프랑스는 라파를 팔아도 기술 이전을 꺼리지만 한국은 오히려 현지화율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 대한다. 이게 바로 안보협력을 통한 브랜드 가치의 실체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지금 지구는 총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은 재래식 무기의 40%를 소진했고 유럽은 155mm 포탄조차 제때 생산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토는 한국을 확장형 공급망으로 지정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가 한국과 공동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서방의 군수체계 한 축이 완전히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4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기술은 최고지만 느리면서 변덕이 심합니다. 또 중국은 빠르지만 불안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둘 다 잡았습니다. K9은 독일 PGH-2000보다 2배 빠르게 생산되고 가격은 절반입니다. KF-21은 F-35보다 35% 저렴하면서도 항전 장비 통합률은 90%를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홍2는 팩3보다 가볍고 싸지만 요격 정확도는 더 높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한국은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싸서가 아닙니다.
싸고 좋은 게 아니라 싸지만 강력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무기의 진짜 가치입니다. 또 다른 한국의 강점은 신뢰의 지정학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제재로 막혔고 중국은 정치 리스크가 크며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안정된 민주국가, 기술 강국, 그리고 신뢰의 동반자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한국을 중동의 방산 허브로, 폴란드는 한국을 유럽 전력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을 초월해 기술로 신뢰를 얻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30년 한국은 방산 수출 250억 달러, 세계 시장 점유율 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세계 군수 경제의 한 축이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계 각국이 말합니다. 한국처럼 빨리, 한국처럼 정확하게. 그리고 이런 사실들로 한국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방산 4위의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7월 11일 스웨덴, 스페인 한국 자주포 도입 검토 영상입니다. 스페인은 1970년대에 도입한 M109 A2 자주포를 아직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 기준으로 봐도 매우 낙후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해병대용 34문, 궤도형 자주포 128문, 차륜형 자주포 80문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패키지로 구매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규모로 보나 전략으로 보나 이전에 없던 유례없는 물량입니다. 반면 스웨덴은 이미 자국 기술로 아처라는 자동화 자주포를 개발해왔죠. 전 세계가 주목한 자동화, 고속장전, 2명 운용이 가능한 하이엔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웨덴이 이제 와서 우리에겐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유럽의 겨울입니다. 눈 덮인 들판에서 바퀴 달린 장비가 기동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눈 속에서 멈추면 철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스웨덴군이 뼈저리게 체감한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현재 자국 무기를 넘어서서 외산 궤도형 자주포를 들여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스페인과 스웨덴 모두 독일산 PGH 2000 자주포는 이미 저해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생산이 너무 느립니다. 포신 하나 만드는 데만 3년이 걸립니다. 실전에서 그걸 기다릴 순 없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8개월 만에 포신을 양산해냅니다.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 실전 배치까지 끝냈고요. 이게 바로 스페인과 스웨덴이 K9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K9 A2에 탑재된 자동화 무인 포탑이 탑재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영국과의 협업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유럽 전역의 수요를 포섭하는 핵심 무기로 떠오르고 있죠. A2형은 단 2명의 승무원만으로도 360도 회전 타격이 가능하고 목표 인식 속도가 기존 모델 대비 30%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건 실제 훈련에서도 입증됐습니다. 게다가 스페인은 현재 이 무인 포탑 시스템을 자국의 전술 차량에 통합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방산 협력과 기술 이전까지 고려한 전략적 제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이점은 절대적입니다. 이제 상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유럽은 다시 포병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고 미국과 독일이 빠르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공급 능력과 기술 우위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K9 자주포가 유럽을 휩쓸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인은 현재 자주포 전력 현대화를 3가지 방향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륜형, 궤도형, 그리고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게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닙니다. 스페인은 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해병대의 해외 파병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자국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공격형 방어 전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먼저 궤도형 자주포 도입 사업은 총 128문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교체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M109 A2 90여 문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탄약 보급 차량, 지휘 차량, 정비 차량까지 모두 포함한 패키지 도입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최소 3조 원 이상, 많게는 5조 원까지 추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페인이 독일제 PGH 2000 자주포를 도입 후보에서 사실상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독일은 아직도 전시 기준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고 포신 하나 양산에만 3년이 걸릴 정도로 생산 병목 현상이 심각합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8개월이면 포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죠. 이건 실전 투입 시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스페인에게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K9 자주포의 A2형은 단순한 구형 개선판이 아닙니다. 무인 포탑이 적용돼 조종수 2명만으로 작동이 가능하고 표적 자동 추적,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고속 기동성이 핵심 장점입니다. 특히 155mm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40km 이상의 사거리와 360도 회전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습 방역에서 압도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해병대용 자주포 34문도 별도로 도입 예정입니다. 해병 상륙전에서 포병 화력은 전진 배치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기동성과 경량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RCH-155와 K9의 차륜형 파생형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대한민국이 한 가지 강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개발 계획입니다. 현재 한화는 K9A2의 무인 포탑 기술을 바탕으로 차륜형 자주포도 병행 개발 중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스페인에게 궤도형, 차륜형, 무인 포탑 이 세 가지를 모두 단일 국가에서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계약뿐 아니라 향후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그리고 장기적인 방산 협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됩니다. 한편 스웨덴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자국 무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오랫동안 독립적인 무기 체계를 구축해온 국가입니다. 아처 자주포 역시 그 자존심의 상징 중 하나였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자존심에도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겨울 전장에서 차륜형 자주포는 기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실전에서 입증하게 된 겁니다. 스웨덴이 주목한 점은 간단했습니다. K9 자주포는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이미 다량 도입해 사용 중이며 합동훈련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사실, 그리고 눈 속에서도 기동성이 보장된다는 점, 이건 북유럽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과 운용성을 동시에 증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현재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위해 독일의 PGH-2000과 K9을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1차로는 40문 이상 도입이 유력합니다. 여기에 스웨덴 국방부는 다연장 전력 강화도 동시에 고려 중인데 하이마스 대신 천무의 도입 가능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국산 패키지 무기의 경쟁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치적 변수입니다. 스웨덴은 독일과의 안보 및 방산 협력이 깊은 편이지만 K9은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납기, 유연성, 비용 측면에서 모두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 해법은 기술은 독일, 전력화는 한국이라는 결합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국이 지금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전력 전략의 전환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이번 스페인과 스웨덴의 움직임은 단순한 자주포 도입 사업 그 이상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포병 교리의 전환이며 K9 자주포는 이 흐름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 여전히 포병이 절대적인 공격무기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정밀 타격과 드론, 위성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상을 밀어붙이는 건 결국 지속 사격이 가능한 자주포입니다. 하이마스가 전략적 표적을 타격한다면 자주포는 전선을 지탱하는 지구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스페인이 계획한 128문의 궤도형 자주포는 실질적인 군사 전략의 중심축을 화력 집중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단순히 나토 동맹의 일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와 직접 전선을 마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국가적 결단입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차륜형 자주포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기상이변과 지형제약, 러시아의 북극권 군사활동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결국 궤도형 전력 확보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이건 단지 기계적 스펙의 변화가 아니라 지형을 바꿔버릴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에서 K9 자주포는 왜 강력한 선택지일까요? 첫째, 실전에서 입증된 기동성과 생존성입니다. 북유럽의 설원에서도 중동의 사막에서도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도
무리 없이 작동했던 무기는 K9이 유일합니다. 또한 전 세계 9개국 이상이 이미 운용하고 있으며 나토와의 호환성까지 확보한 무기 체계입니다. 둘째, 생산성과 납기입니다. 무기 체계는 아무리 좋더라도 전력화 시점이 늦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은 빠른 납기와 안정적 보급을 가장 중시합니다. 폴란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K9은 대규모 계약 이후 불과 2년 만에 170문이 넘는 물량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독일산 무기로는 절대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셋째, 기술 진화의 유연성입니다. 무인 포탑, 자동장전, 고속정밀 사격같이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자주포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하지만 K9은 이미 A2형을 통해 그 경지에 도달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특히 현지 생산을 선호하는 유럽 국가들에게는 결정적 장점입니다. 넷째, 정치적 리스크 회피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에서 유럽 각국이 정치적 비판을 의식해 도입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제 중립성과 방산윤리 기준에서 유럽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에 더 적합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 때문에 이제 K9은 무기가 아니라 패키지 전략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교리, 생산, 교육, 정비, 심지어 전력화 이외 전술까지 함께 설계해주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인과 스웨덴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